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N수생의 유아임용 합격수기라는 수기를 들고 온 2023학년도 평가원 지역 합격생입니다. N수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18년부터 23년까지 공부를 했고요. 총 5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시험은 19년 추시까지 합쳐서 총 6번을 응시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그다음 1차 공부 방법, 그리고 2차 공부 방법, 마지막에는 Q&A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할 거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랑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선생님들도 정말 꼭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지역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지만 TO가 너무 적게 나와서 조금 무섭기도 했고 TO가 많지만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기도 했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합격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소진 지원하시면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게 뽑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컷이 높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또 후회를 조금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그냥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신지 어떤 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일병행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올인을 했는데 올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고 남는 것도 없고 1년이 끝나니까 그럼 올해는 그냥 일병행을 해보자. 왜냐면 이렇게 N수생이 되다 보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일병행을 시작했고 저는 병설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사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12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정말 그 황금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끝내자라는 생각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일병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말 만족하고요.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교사를 하려고 했구나 라는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고 그다음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공부 팁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은 저는 절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가장 잘 아시는데 정말 못 일어나서 정말 10시? 11시? 이때 일어났고요. 1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시간은 거의 다 그냥 날렸고요. 퇴근하면 7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상반기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12시에 잤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했지만 하반기 가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10시간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5시간도 못하고 있네? N수생인데 왜 난 또 이러지? 싶어가지고 저는 밤에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훨씬 잘 맞았고 그래서 아침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밤에 공부를 했고 저녁을 먹고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 5시 반? 그렇게까지 공부를 이렇게 놀라실 게 아닌 게 제가 아침은 또 10시까지 잠을 자고 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남들이 낮에 공부하는 걸 전 그냥 밤에 했을 뿐입니다. 절대 놀라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제 성격을 또 말씀드리면 저는 ESFP예요. ESFP는 아시겠지만 정말 자유로운 영혼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밤에 공부한 게 맞았던 게
밤에 공부를 하니까 제가 따로 연락을 할 사람도 없었고 연락이 올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공부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18년 그 초반에는 정말 많이 놀았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많이 놀아서 후회를 많이 했던 해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가 제일 많이 뽑았던 때였는데 제 동기들은 다 합격을 하고 저만 떨어졌거든요. 기회는 준비한 사람한테 오는구나 싶어서 그 뒤에는 과감히 이제 노는 것을 줄였습니다. 정말 줄였고 이제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1년에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해이었기도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올해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병행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력이 정말 짧아요. 공부하기에 정말 최악의 성격인데 이 짧다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재봤는데 정말 10분도 안 됐었어요. 타이머로 쟀을 때. 아, 이래서 친구들이 제 엉덩이가 가볍다고 막 놀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 시간을 늘릴 수가 있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해서 교시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공부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긴 시간은 못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 이렇게 가지는 걸 통해서 공부 시간을 점차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분이지만 이게 쉬는 시간 10분이 나중에 가면 정말 많은 시간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도 나중에는 조금 많이 아까워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쉬는 시간을 한 5분 이렇게 줄여서 공부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1차 고득점을 강조드린 이유가 저는 1차 점수가 아니면 사실 2차에서 떨어질 그런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1차 고득점이 저는 이번에 플러스 5.33점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특별하게 공부를 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온 방법과 올해 시험의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맞는 답인 것 같고 이 모든 시험도 출제하는 게 사람이고 이 치는 것도 사람이고 합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꼭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5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건데요. 5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은 다 뭐 초수에 됐다, 재수에 됐다 하는데 왜 나는 5년 동안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정말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강론 이해, 그리고 논술, 기출이 시작되고요. 하반기에는 문제풀이, 정말 1년 커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와 웹지도, 그리고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이 1년 동안 이렇게 커리가 다르지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SR 공부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린쌤의 교재는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읽지?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찾아낸 공부법인데 일단 이 정해진 방식이 있지만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3번은 그냥 읽었어요. 이해 필요 없이. 그냥 글자가 저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줄도 끊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을 읽으면 어느 정도 글자가 익숙해져요. 이 단어 아까 본 게 기억이 나네 정도? 그리고 이제 5번은
민쌤의 강의를 듣고 중요한 용어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너무 복잡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정말 연필로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나중에 있었던 그 웹지도나 기본서에는 잘 하지 않았지만 조금 진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 진하게 표시한 게 바로 형광펜 공부법인데요. 파란색은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 그 용어에 관련된 정의를 꺼야 되는데 정의는 굉장히 많이 긋게 돼요. 그래서 눈이 아프지 않은 색깔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또 문구점에 가서 이제 또 쇼핑을 하면서 찾은 게 회색 관련 형광펜을 사용해서 긋다 보니까 눈도 안 아프면서 조금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을 했고 학자는 무조건 연두색, 연도는 노란색 이렇게 제가 색깔을 정해서 1년 동안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문을 꼭 이렇게 읽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이 이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끔 습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모도로 공부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키워드를 잡은 게 이해와 줄글 읽기예요. 정말 이 이해 없이는 임용고시를 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암기를 해도 이게 문제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민쌤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줄글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거의 그냥 다 있고 이걸 읽다 보면 웬만한 내용들, 웬만한 기출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R 공부법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 되는 부분은 암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거는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푸시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가 많이 지루하거나 제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지? 이 공부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 나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게 범위 적어보기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민쌤의 기본서를 활용해서 큰 제목, 소제목, 그리고 그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이런 식으로만 적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진도 나가고 있고 이 다음에 이게 올 거구나 라는 게 예상이 돼서 이것도 뭐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도 저는 형광펜 공부법으로 했어요. 먼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는 주제별로 먼저 되어 있고 나중에 저는 모의고사 시즌에 가서는 연도별로 그냥 계속 돌렸어요. 이때는 분석이 아니고 정말 그냥 돌리는 용도로 썼고 주제별로 풀 때는 일단 먼저 맞다와 틀리다로 나누어서 맞은 거는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시고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틀린 거는 어느 한 부분이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꼭 잘 찾으셔야 돼요. 이 상반기 때. 이때 찾으시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게 나중에 습관화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제가 올해도 경험했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쓰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때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셔야 되고 그다음 형광펜 공부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은 지문을 분석하는 거고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영역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는 파란색으로 치고 정의는 회색으로 치고 그다음 예시는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정의를 보면서 개념서에 있는 정의와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면 개념서 옆에 한번 적어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렇게도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기출책을 따로 펼쳐보지 않아도 그 기본서나 웹지도만 보고 나서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구나. 그럼 다음에는 뭐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지문을 바탕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피아제의 인지적 불평형이 나왔다. 그러면 뭐 다음 해에는 평형화가 나올 수도 있고 인지적 불평형의 정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지문을 바탕으로 다음 해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논술인데요. 사실 논술은 저는 잘하진 못해요.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첨삭도 중요하지만 제작성, 다시 작성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첨삭을 받으면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고 과정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다시 제가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단련이 되고 마음의 상처는 많이 받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걸 바탕으로 다시 써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정말 제작성을 추천드립니다. 강추드립니다. 이제 중반기, 중하반기에 돌아와서는 이때 이제 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문제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초소제 때는 사실 요일별로 나누어서 분량을 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도 밀리고 제 문제도 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개념을 암기하고 그다음 수요일, 목요일은 문제를 풀고 금요일, 토요일은 강의를 듣고 오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더니 강의 진도도 밀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암기, 이해, 몰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어요. 이것도 형광펜대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제가 그렇게 읽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게끔 암기, 서술, 모르는 것, 신이론, 그리고 이해가 부족한 것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정리했고요. 이렇게 틀린 걸 다시 웹지도나 기본서에 작성을 했어요. 몇 페이지에 몇 번 서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 부분을 볼 때 서술을 조금 더 봐야겠구나. 이 부분을 볼 때 이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공부를 할 때 했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논술 스터디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서 작성, 그다음 첨삭받고 다시 재작성까지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구술 스터디랑 해시리 스터디를 했습니다. 구술 스터디는 제가 사람을 너무 안 만나다 보니까 시작한 스터디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암기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웹지도에 있는 제목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한 범위를 확인해 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 관련된 하위 범주들 개수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줄줄줄줄 절대 못하고 그냥 용어만 말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의까지 하고 이제 점점 더 속도가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시리 스터디. 저는 해시리가 약간 선택의 영역이었어가지고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았고 분량을 요일별로 나누었어요. 해설서, 그다음 실행, 이해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친구랑 같이 통화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시험에 해설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분량을 요일별로 나눈 게 기억이 났고 저는 진짜 도움이 됐던 게 민쌤께서 그 해설서 강의를 올려주세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적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강의 만약에 정말 해설서 공부하기 싫으시다 하면 그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게 흐름을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가 되어서 저절로 암기가 되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점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는 제가 아까 활용했던 암기 목록으로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무한 반복하는 시기예요. 문풀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과목을 진행했고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시험 다가와서는 거의 일주일에 2과목씩 하거나 하루에 1과목씩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모든 과목을 볼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모든 과목을 본다는 게 정말 그냥 모든 과목을 보는 건가? 했는데 저는 그 절대 못했고요. 그냥 그 전날 제가 틀린 부분을 계속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끝까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어요. 틀린 걸 표시한 걸 제가 계속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날에 이렇게 전 과목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뭐 합격자분들이 하루 전에 전 과목을 봤다 하셨을 때 좌절하시지 마시고 틀린 것만 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제목 위에 자잘하게 적어 놓은 게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뭐 19년 추시, 뭐 21년 서술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저게 많아지면 저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올해도 시험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문풀식이나 모의고사 시기에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몇 쪽에 몇 번 문제인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까지도 옆에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문풀 가면 제가 서술을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메모지에 붙여놔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장에는 저는 웹지도만 가져갔거든요.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이 40분이긴 한데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 확인하시는데 5분이 지나고 그다음 화장실 가면 또 줄을 서요. 줄을 서면 10분이 지나고 들어오면 또 10분 일찍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가 표시할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는 책을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1월에서 6월에는 꼭 기본서를 통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된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고 2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1차 합격한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차 치고 일주일 후에 바로 2차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올해. 갑자기 덜컥 합격을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바로 이제 스터디를 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과 즉답형이 있어요. 구상형은 정말 10분 동안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잘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한 5페이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맨 앞에는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미래교육, 디지털, 요즘 굉장히 핫한 거고요. 그 다음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소주제로 적어 놓았습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에는 디지털을 활용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3칸이 있는데 앞에는 서론, 중간에는 본론, 끝에는 결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싹 다 했었고요. 이걸 이제 계속 외우는 거예요. 2차 때까지. 외워서 제가 정말 달달달달 말할 수 있게끔. 저는 2차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조금 무서운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상 시간이 저희 지역은 10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수 때부터 그냥 냅다 10분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고 구상도 못하고 그냥 10분 동안 벙 찌는 것까지 저는 녹화를 다 했어요. 처음에는 좀 저한테도 실망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냅다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냥 10분 안에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어느샌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냅다 그냥 10분 하고 구상을 하시고 아무 말이나 그래도 연습을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상 시간이 만약 10분이면 저는 연습 시간을 9분 30초 이렇게 설정을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정말 긴장되고 그냥 긴장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때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답형은 유창한 것보다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즉답형에서 조금 말을 못했는데 그때 그래도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쳐다보시거든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기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눈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대답을 잘 하지 못해도 나는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상형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즉답형은 정말 즉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지역은 무조건 인성적 자질이 매년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인성적 자질과 필요한 이유 이 두 가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적극성, 개방성, 협력, 솔직성 이렇게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정리하시고 이유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인성적 자질이랑 이유 이렇게 두 문장만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형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 인성적 자질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례 속 교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뭐뭐뭐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문장으로 한 가지를 말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 시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조금 키워드도 많이 들어가서 채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는 또 유독 즉답형에서 2가지씩 말하라고 해서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5가지로 말하는 연습을 해서 조금은 시간이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과 과정안인데요. 수업과 과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건과 목표 채우기예요. 조건과 이 수업과 과정안은 잘하지 않아도 조건과 목표만 채우면 정말 채점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만능틀도 이제 저는 그냥 합격생분들 거 다 모아서 저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두문자를 활용해서 했는데 이 두문자를 활용하는 것도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되었는지 연습을 했어서 바로 두문자로 활용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수생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수업들이. 그런 거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하신 후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 순서를 두문자로 해서 외운 거고요. 다음으로 과정안도 그 만능틀을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새로운 형식이 나왔어요. 올해는 쌓기놀이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딱딱한 문장만 쓰는 연습을 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냥 상호작용 그대로 썼어요. 뭐 땡땡이는 했구나, 땡땡이는 뭐 했구나 하면서 조건을 꽉 채우는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도 냅다 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정안 옆에 오른쪽에 유의사항이나 유의점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조건에서 뭐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라가 조건이면 제가 여기 상호작용에 넣는다고 쳐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의점에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협력을 썼다. 뭐 유아들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기에 내가 조건을 썼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은 멘탈 관리인데요. 저는 이 4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제가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 뭐 항상 기쁘지도 않았고 항상 슬픈 사람도 아니었는데 감정과 공부를 분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슬프면 이게 공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분리시키는 거예요. 슬픈 거랑 공부하는 거랑 별개니까 그냥 슬퍼도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기뻐도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일 만들지 않기. 제가 1년 동안 사람을 만난 게 정말 손에 꼽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뭐 저 사람이 저를 서운해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일자로 그냥 1년이 쭉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심심하고 재미는 없지만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과감하게 한번 1년은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그다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저는 혼자 코인 노래방도 많이 갔고요. 저는 PC방도 많이 갔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저는 MBTI가 P라서 그렇게 막 정하지 않았고 그냥 되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분량은 정했고 그거를 그냥 읽었습니다. 시간에 고해를 받진 않았고 근데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처럼 좀 어려운 거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 3회독은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에 고해 없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혹시 또 네. 혹시 근데 그 SR 공법이 네. 그 M수생일 때 다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책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정말 1월부터 6월까지밖에 못해요. 7월에 그걸 하기에는 스스로가 되게 급박해지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1월부터 6월까지 그 기본서 회독이랑 이해를 정말 깊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꾸 하다가 내가 될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저는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혹시 일주일 중에 쉬는 시간이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풀로 공부를 하셨는지 예. 그런 공부 시간 전체적인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일단 공부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올인할 때는 일주일에 7일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데 다들 쉬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일병행을 했을 때는 제 목표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였어서 이제 푹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반기에는 주말은 공부 안 했고요. 그다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7일 내내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평일에 조금 루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하긴 했는데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놓치기도 하고 진짜 한 일주일을 힘들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걱정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걱정도 잠시 하고 끝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기한테 많이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동기가 제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합격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합격생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각을 해봤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합격생이고 이 합격 수기를 말하려고 섰을 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생각해보면 공부 방법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저는 올해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혹시 그 1월부터 6월 사이에 네. 그 이해하면서 읽을 때 그
전주에 했던 내용도 다 같이 전부 다 계속 회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과감하게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회독할 때 이해를 다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주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주에 이렇게 빠지게 돼서 이번 주 진도를 놓치게 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번 주 진도는 이번 주에 나가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 가서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시험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아, 공부를요? 네.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사실 올해 안 되면 저는 사립 유치원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1월마다 되게 고민이 돼요. 다시 시작을 하면 또 1년을 해야 하고, 제가 20대 4학년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지금 거의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포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 성격상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거나 호해가 되면 무조건 전 다시 하는 성격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공부한 게 1년, 2년 쌓이다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한 게. 그래서 그게 조금 후회가 남고 미련이 돼서 다시 저는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합격하는 건데 나도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계속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짜 꼭 자기의 해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거 사실 합격생이 말하면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자기의 해는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공부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네. 또 있으신가요? 한국사는 네. 어떻게 한국사 공부요. 한국사 공부는 제가 대학교 때 따놨었어요. 그 나중에 따면 힘들다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중에 활용을 했고, 저는 그 최태성 강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 들으면 끝에 요약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사실 그 앞에 막 70 몇 개나 되는 거는 너무 많아서 듣다가 포기했고요. 끝에 요약 강의를 칠판 이렇게 판서처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따로 공책에 다 적어서 그거를 계속 외우고, 그 다음 또 제 그 성격의 단점인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이 2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기출을 돌려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출을 돌렸는데 그냥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음 날인데 계속 틀리길래 그래서 그럼 다음에 다시 쳐야겠다 하고 시험장 갔는데 제가 그 전날 본 게 다행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너무 그런데 그 한국사는 기출 계속 돌리시고 그 기출의 선지 있잖아요. 저는 선지는 다 외웠어요. 그 보기 나오는 건 다 외워서, 근데 이게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선지를 다 외우면 그 선지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했던 것 같아요. 딱히 공부 방법은 암기와 기출입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저는 2차 관련 질문인데 그 아까 면접 만능틀 만드신 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만드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고 네.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게 네. 교육적 이슈라 하셨는데 그런 이슈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민쌤 자료에 2차 그 면접 예상 문제 내주시는 거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처음에 접하면 이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되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유행하는 그런 소재나 교육들은 꼭 저는 정리를 해놨었어요. 아까처럼 코로나나 그런 것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